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으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과 함께, 노동자와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를 짚어보는 특별기획.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한 일터와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용부 정책자문위원장이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에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노동 정책 측면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한 3가지 정도가 노동 정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성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노사 관계에서의 어떤 정책보다는 민생 중심의 정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많이 강조하시는 일터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귀가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가 됐고, 또 임금체불도 강조를 많이 하셨고, 성과도 좀 있는데요. 예. 2025년도 말에 그 임금체불이 거의 2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줄인 게 특징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좀 신속하고 빠른 정책도 특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라든지 또는 수보회의 때 다른 정부에서도 노동이나 민생 정책이 중요했지만 특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해결 중심의 정책도 성과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화물연대에 관련된 사망 사건도 있었고요. 또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노조법 관련한 쟁점들도 있었고, 예.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 여파까지도 가는 이런 이슈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잘 해결된 것도 이 성과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하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이 산재 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보십니까? 3가지를 많이 강조가 됐는데요. 하나는 이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어디가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지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문제를 좀 수정하고 바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참여를 많이 강조했는데, 예를 들면 작업 중지권의 문제라든지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또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좀 발휘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인데요. 그동안은 사실은 경제적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예. 공사를 빨리 하는 게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이 사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낙후돼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 것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1분기 때 사망 산재가 많이 줄어가지고 2022년도 이후로 가장 낮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넘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네.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성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거듭 강조해 왔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죽지 않는 사회, 또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 현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안전 지킴이 같은 전문가들이 그 파견이 돼서 현장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예전에 이제 근로감독관, 지금 이름 바꿔서 노동감독관이라고 하는 분들을 대거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그 산업 그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건설 현장이라든지 제조업 사업장을 많이 방문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사고를 줄이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네. 워낙 영세하기도 하고요. 숫자도 너무 많아서 점검이나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뭐 사업주나 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이런 문화를 좀 갖는 게 중요한데 사실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은 워낙 이제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안전도 여러 가지 조치와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이 소규모 사업장이 생각보다는 변화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좀 한계이기도 해서 네.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과를 그 두각을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를 살펴보는 세밀한 정책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산재를 줄이려면 사실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네네. 상당히 강력한 카드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도 이제 작업 중지권은 있는데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인데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급박한 위험이라고 해서 작업을 중단했는데 막상 보니까 별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왜 급박한 일도 아닌데 작업을 중지했냐라고 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애매모호할 때는 그냥 일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작업 중지 요구권이라 그래서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이걸 빨리 관리자한테 알려서 작업을 좀 중지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의무를 그동안 사업주에게 안 가지고 있다가 사업주들에게 이제 좀 의무를 부여한 이렇게 바뀐 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 급박한 위험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데 그런 조건들도 좀 완화하고 또 작업 중지를 이유로 해서 노동자를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줄이기로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아마 실효성 있는 이런 제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 임금 체불이 저 어디 통계 자료를 하나 보니까 네. 체불하던 업체가 체불하는 게 70%라고 그러대요. 지금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을 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상습적으로 그러는 거는 그거 저도 월급 많이 떼어먹게 봤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 노예도 아니고 일시키고 떼먹고 재범을 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아주 엄벌을 해야 됩니다.
네, 임금을 체불하는 것, 이건 노동자의 생계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라서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해 왔는데 지난 1년간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이 강조를 여러 차례 했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강조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 지청의 근로감독관들, 노동감독관들이 적극적으로 감독도 하고 또 제도 개선도 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돼서 이런 제재 조치들로 인해서 최근에 좀 성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마 임금체불 액수가 줄어든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액수도 줄어들고 뭐 청산율도 늘어나고 또 이 임금 체불한 노동자의 숫자도 좀 줄고 그런 성과들은 좀 있었는데요. 이런 걸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임금 체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조 가까이 되다가 이건 좀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보다 노동자들이 더 많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임금 체불은 한 1,000억, 2,000억 뭐 이런 정도 수준이어서 저희가 거의 10배, 2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거고 방금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임금체불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여서 네. 사실은 뭐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훔치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많지 않았던 거죠. 네. 사업이 어려우면 다른 것들을 먼저 청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좀 나중에 청산하는 그런 관행들이 좀 있었고 그거를 정부가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대신 지급을 좀 해주다 보니까 그런 좀 나쁜 관행들이 발생을 좀 계속됐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임금체불의 액수와 숫자와 규모가 줄어든 거는 뭐 이례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면서 공정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줘요. 비정규직은 덜 주고 알바는 더 덜 주고. 이게 희한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거든.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네, 비정규직 차별 해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부터 힘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공공부문의 이제 사용자는 정부인데요. 예. 네, 정부의 역할이 이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는 것인데 공공부문에서도 효율성이나 인건비나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또 차별적인 처우들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3가지가 나오게 됐는데 하나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모든 이 노동자들은 사실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공정수당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일을 해도 퇴직금을 어느 정도 비례해서 주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들이 최저임금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주지 말고 좀 생활임금이라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한 18% 정도 더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런 정도를 주자라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 시간은 주휴수당도 없고 유급 연차 휴가도 없는데요. 이 초단 시간에 대해서 쓸 수 없도록 할 수는 없지만 네. 초단 시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라 이런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것은 비례해서 좀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조치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러한 공공 부분에서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당연히 노동시장의 격차를 좀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좀 민간으로 확산이 돼서 민간의 사업장에서도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처우는 좀 보장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같은 일을 해도 지금 고용 형태가 어떻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부가 공정임금 체계를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자, 이것도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공공 부분의 네. 공정수당이라는 방식으로 해당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올해 연말 정도 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느 직종의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부적인 직종별로 그 나라에서 평균 임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금 분포 공개라고 하는데 그런 임금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정책 하나와 두 번째는 비슷한 산업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은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초기업 교섭을 좀 확대를 해서 정부가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초기업 단위로 교섭을 해서 그 비슷한 산업 안에 있는 노사가 협의를 해서 비슷한 임금을 좀 주도록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좀 명문화를 할 계획인데요. 네. 그런 것들도 이후에 말씀하셨던 공정한 임금 또 공정한 보상의 토대가 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중요한 축입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 지난 1년간의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개정노동법 시행 전에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있었고 우려가 예. 많았었는데 정작 3월 10일 날 시행이 돼서 지금 한 2달 이상 됐는데요. 커다란 우려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교섭을 신청한 데는 한 500여 곳이 조금 안 되는데요. 나름대로 그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결과를 내면은 사용자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노사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섭을 할 텐데요. 최근에는 교섭 의제를 가지고 노사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다뤄지는 건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이라든지 작업장의 환경 또는 이런 약간의 복리후생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있어서 연말쯤 되면은 이런 노란봉투법의 성과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했던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네. 것과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런 노동 정책의 목표는 더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는 데 있을 것 같은데 노동 시간 단축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가장 빨리 노동 시간도 줄고 사람들이 예. 다 좋아하실 거고 앵커도 좋아하실 거고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특고나 플랫폼 이런 분들은 또 근로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누구는 노동 시간이 줄어서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제조업 사업장은 노동 시간 단축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네. 24시간 가동도 되고 그래서 실 노동 시간 단축은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만 포괄 임금 같은 공짜 노동을 좀 금지한다라든지 우리가 유급 연차 휴가가 15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게 20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 늘리는 것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빨간 날에 쉬질 못해요. 공휴일 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로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차별인데 예.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면은 그래도 이런 실 노동 시간이 좀 줄어서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차별부터 먼저 개선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네네. 먼저 해주셨고요. 최근에 노동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가 필요한 분들도 늘고 있고요. 앞으로 노동 정책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많이 노동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분들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계약하면 공정하게 하고 또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과 함께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로 보는 추정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주요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고 해고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마 정년 연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년 연장도 상당히 좀 쟁점이 되는 내용이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